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이루기호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이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걸 해야 되나? 근데 다음 주가 대선이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몇 개 볼 수 없는 큰 이벤트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커맨드 사이트에도 모든 강의 차에서 좋은데 정치 하나만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지금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강의 주제를 제가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정치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최저임금, 교육제도 개편, 여러분들 2022년 교육개정 개편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저희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될수록 더욱 건강한 정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다면 남이 결정한 세상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데요. 저희가 정치를 비판하면서 저 사람 비판하면서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변화를 고민하고 주도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큰 궁금증이 있어요. 저희 원래 다음 주 화요일이 6월 모의고사였죠.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분들은 무려 평가원이 출제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인데 이 날짜가 왜 바뀌었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선거가 왜 치러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아시죠? 왜 이 선거가 일어났는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 탄핵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고요. 이 선거 일과의 거리는 60일입니다. 이 60일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 대한민국 헌법, 무려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거리될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이 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 지금 상실하시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되는데 60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운동도 하고 후보자 뽑고 뭐 경선도 치르고 이래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멀리 60일로 저희가 지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딱 60일이 6월 3일이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하루 미뤄지게 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후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선거 벽본인데요. 보고 뭔가 이상하신 거 없으세요? 3번이 없어요. 3번이 없어요. 기호 3번이 왜 없을까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냈거든요. 그죠? 저희가 이게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요. 저희가 이렇게 최근에 총선했어요. 총선을 했는데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요. 저희 기호 번호들은 우선 국회에서 정당을 차지하는 비율대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1번이고 김문수 후보가 2번.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3번. 조국혁신당에서 3번을 내놔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내놓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3번이 없는 거고요. 4번 개혁신당이 되었다. 그리고 5번 여기 저 아래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무소속 후보들이 여기죠. 여기 요 황교안, 송진호 이분들은 무소속 후보인데요. 이분들은 랜덤으로 순서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날라갔는데 여기 요 구주화 후보 6분께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는 이렇게 6명의 후보를 저희가 투표할 수 있게 저희가 말고 저 유권자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요 네 분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들을 제가 왜 선정했냐면요. 최근에 한 TV 토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TV 토론 최근에 3번 했죠. TV 토론을 했는데 왜 도대체 4명만 다른 후보들은 후보도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대해 나와 있어요. 보면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합니다. TV 토론은 추천을 받아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국회에 5인 이상 정당이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실은 아무튼 이런 많은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선거에서 3% 이상을 차지한 후보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영국 후보 기호 5번 분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30일 이내에 실현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이 되는 후보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이준석 후보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총 4명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TV 토론을 실었고요. TV 토론의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각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TV 토론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TV 토론에 나온 사람들은 초청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초청 외 TV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청 외 대선 후보 토론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실제로 이분들도 토론을 하셨어요.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메인 강의 주제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거에 앞서서 제가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유닉이라는 뉴스레터에서 굉장히 많은 기반을 얻었고요. 이렇게 4가지 뉴스레터에서 내용들을 가져와가지고 이 내용을 기획했음을 밝히고요.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죠. 이제부터 얘기할 때는 좀 편의상 후보라는 이름 존칭을 생략하고 그냥 이재명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이다 정치인에서부터 유럽 대선 주자까지 아까 유닉에 있던 그 말 그대로 변형한 거예요.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일단 그의 인생은 좀 비루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는 가난한 농부고 아버지는 노름을 하시고 집을 떠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후에 성남에 집을 구했다면서 성남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했고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재명이 바로 공장에 취직하셨어요. 중학교를 안 가시고 바로 공장에 취직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야구 글러브를 만드시는 기계에 탈이 눌려서 장애를 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 선거 유세하고 이러시는 거 보면은 한여름에도 반팔을 입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고졸인 공장 관계자를 보면서 아 가난을 벗어나려면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면 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등록금 면제랑 공장 월급의 3배를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중앙대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검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서클에서 그 동아리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특강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강연을 보고 나서 변호사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남에서 아까 아버지가 집을 구한 곳이 성남이라고 했죠.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가 되셨어요. 당시 노동운동이 거세된 상황에서 노동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성남 시민 모임을 창립하며 정치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000년대 초반에 성남에 있던 대형 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공공종합병원을 만들자는 운동을 벌였는데 되게 많은 시민들의 그 서명을 넣었어요. 이재명이 서명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명 운동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무산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쟤네들이 이걸 안 해주니까 내가 직접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걸 실제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0년에 성남시장으로 마침내 당선이 되었고 전임시장은 참고로 한나라당이셨다고 해요. 이재명과 그 다른 당. 전임시장이 지은 수천억짜리 시청 행사에 공간을 무료 개방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요. 여기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 모라토리엄이 뭐냐? 그럼 나중에 갚을게. 맞아요. 정확하게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자면 한 국가가 맨 처음 채무 이행이 어려울 때 일정 시간 동안 채무 장관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갚겠다. 저 말이 맞아요. 나중에 갚겠다고 그 선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많은 주목을 받고 실제로도 그 모라토리엄을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잘 갚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남시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성공하고 재산에도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립의료원을 건설하고 청년배당, 무산산후조리, 무상교복 등의 복지정책을 펼쳐요. 이런 식으로 성남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 복지정책을 두고 정부와 예산권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까지 합니다. 이때 2016년 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저희가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해야 된다 하면서 사이다 정치인의 이미지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다 정치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이뤄진 그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밀려서 문재인에게 밀려서 대선 후보에서 탈락하게 돼요. 그러다가 2018년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돼서 여전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의 아까 비슷한 복지정책을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여전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에서 관련된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경기도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성과를 뽑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2022년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많은 경합표를 인해서 0.73% 차이로 저희 낙선이 되었죠. 후에 국회의원,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를 지내다가 다시 대선 후보가 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알아봤고요. 저희는 이제 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장점은요. 지지율이 현재 1등입니다. 여론조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등이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 성향을 가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과거에 얘기했듯이 사이다 발언을 하고 복지 정책을 했던 사람인데 요새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성장을 준비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 경제 정책은 진보 보수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면서 과거에 했던 얘기들과 좀 대비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실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같은 당이지만 전 정부와의 선을 끊었다라는 점도 주목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각종 의혹 및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요. 직설적으로 화법을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좀 비호감도가 굉장히 상승되었다. 그리고 이 후보의 되게 장점으로 꼽히는 추진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독선적이다. 그러니까 좀 지 멋대로 한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파퓰리즘을 이분이 되게 좋아한다고 했어요. 파퓰리즘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뜻을 얕잡아가지고 그 기존 엘리트나 기존 권력층에 반대하는 정치인념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거 파퓰리즘을 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를 할 때가 많고 단순한 해결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서민들이 너무 못 살아요. 저기 있는 뭐 재벌들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서민들한테 줍시다. 굉장히 단순하고 25만! 굉장히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감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는 파퓰리즘이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좋아한다고 저번에 얘기하셨어요. 특히 경제 복지 분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는 사법 리스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8개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의혹이랑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혹은 이게 판결이 아직 하나도 안 났고요. 사건은 여기 최근에 그 파기 환송이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 사건은 판결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점은 이 후보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음으로 후보 전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전과는 제가 이거를 잘못 옮겼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아래에 소견서라는 게 있어요. 선거 벽보에 소명서라고 있는데 거기 적힌 내용을 그대로 불러왔어요.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팝급의 특혜 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물건 손상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벌금 500만 원. 시민 1만여 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그리고 여기서 시민이 1만여 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가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선 10만 명이다, 어디선 1만 명이다, 어디선 20만 명이다 해가지고 정확히 몇 명이 시민운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시민병원 설립 조례를 다루는 방식으로 성남시 의회가 47조 원에 폐회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졌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의 전설, 부터 강경보수까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세요. 김문수 후보도 어린 시절에 되게 가난하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빚 보증에 실패하면서 어려운 유년 시대를 보냈으며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 후 노동운동가의 길로서 들어섰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정부의 삼선 개헌에 반대하며 무기정학을 받았지만 대학에서도 유신 독재에 맞서다 2차례나 지적당했다. 그러니까 2차례나 학교에서 잘릴 뻔했다. 정치 시작 전에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부터 약간 노동운동의 전설이 된 계기가 나옵니다. 1975년 청계천의 피복 공장에 이장 취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미싱사 제랑 보조공, 보일러공으로 일하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어요. 이후 한일 도르프 노조위원장, 민주노총 남서울지부 청년부장 등을 맡아서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펼쳤고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서울지역 노동운동 연합지역 지도위원을 역임하여서
1980년대, 90년대 노동운동계의 전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감과 고문을 겪었으며 그런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있으시다고 하고요. 비슷한 시기 노동운동을 했던 그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김문수를 노동운동계의 하늘 같은 선배로 회고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 시작하기 전에는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인의 일로 뛰어드시게 되는데 왜 그러셨냐면은 옛 소련은 공산주의 시대가 붕괴됐잖아요. 그렇게 붕괴되면서 현실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0년대 노동운동 하던 거를 제도권 정치로 이어가자 하면서 민중당을 창당했는데 14대 총선에서 참패했대요. 그래가지고 당이 해산되었고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 현 국민의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수 정치 일부는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노동운동이라고 하면은 진보 쪽에 가깝나요? 보수 쪽에 가깝나요? 진보요. 그죠? 진보 쪽에 가까운데 보수 정치에 들어왔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김문수 후보가 변절자라는 모욕적인 병명을 획득하게 돼요. 그런데 좀 이변이 있습니다. 보수의 험지로 꼽히는 경기도 부천이라는 곳에서 15대 17대 총선에 출마했더니 3번 연달아 당선되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3번이나 연임을 했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 북곡선 개통하고 수도권 급행열차 도입 등 지역 기반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북곡선이 이게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라요. 이게 복선을 여러 개 이중으로 놓아가지고 이게 그 복선 해가지고 백곡선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4중으로 설치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해진 사건이 2004년 총선 당시에 공천심사위원을 맡아가지고 보수절말 일명 물갈이 공천을 이끌면서 죽을강으로 한나라당을 정수하겠다라는 말로 주목을 받으셨답니다. 공천이 뭐예요? 여기서 공천이 뭐냐? 선거할 때 정당에서 후보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이제 누구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놓을까, 지방선거 후보에 누굴 내놓을까 고민하는 거 가지고 내놓는 것을 공천이라고 해요. 참고로 국회의원은 공천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대통령 선거처럼 하는 사건들에는 그 경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해가지고 후보를 내놓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번이나 경기도지사를 지냈어요.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수도권 통합 용제, GTX 기획, 관교, 판교, 신도시 개발,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택시 체험 등 민생의 보를 이어갔어요. 이게 좀 신기한데요. 실제로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이게 도민들 뒤에 있는 손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요새 경기도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민생 정치를 이끌어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평가가 좀 그 마지막에 안 좋습니다. 임기 말에 재정이 부실하고 도지사입니다. 논란했어요. 이거는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인터넷에 도지사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실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출마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밀려가지고 경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요.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데요. 대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보수의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 진보 쪽에서 뽑혔다? 좀 의외라는 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박원순 후보에게 또 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후보가 좀 논란에 휩싸여 강경보수 진영의 정광훈 목사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석하면서 논란이 일어났고요. 이러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노동운동가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됐고 이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됐어요. 그래서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된 좀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비상계엄이 끝나고 나가지고 국무위원들을 모두 국회로 불러낸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야당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단체 사과를 요구한다 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과를 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사과를 안 했어요. 여기서 국무위원인데 왜 장관이 나오냐? 장관이 국무위원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김문수가 이때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강성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야, 쟤 꼿꼿하다, 꼿꼿민수다 해가지고 꼿꼿민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단일화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의 전설이라는 상징성,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수 진영을 웬만하면 기업을 대표하고 노동자들을 배려해주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 노동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2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거치면서 행정이랑 입법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 좀 검증된 보수 정치인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 관련 의혹이 거의 제기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 보수 진영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 게이트가 최근에 많이 돌았었는데 이 게이트에서 비껴나와 있다는 점도 이 후보가 좀 검증되었다, 청렴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활동했지만 부서를 위해서 정치적 생존력을 유지해온 점 되게 안정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은요,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초반 경력과는 달리 최근에 강경 보수, 뉴라이트 성향의 발언과 행동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겠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입니다. 이 5글자가 너무 강력해요. 예. 그리고 단일화 논란도 있었죠.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얘기했다가 무슨 평가를 받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이 김문수 후보의 전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이거는 인천 오산 직선제 개헌투쟁, 아까 얘기했던 노동운동 할 때, 노동운동 전에 그때 구속되어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복역을 하셨다고 하고요. 퇴거 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은 300만 원.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회 본안함 등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늦게 자진 해산한 사건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250만 원. 2020년 교회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 예방에 위반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퀴즈부터 최연소 당대표까지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느냐? 정치 시작 전에 서울시에서 태어났고 노원구 상계동 빌라 반지하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해외 발령이 나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1년씩 살았대요.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목동에 정착했는데 본인의 거주 지역들을 딱 중산층의 위치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는 정치계에서 보기 힘든 엘리트 집안이에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해가지고 카이스트에 입학하고 중퇴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해서 컴퓨터 과학 경제학을 공동으로 전공했어요. 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미친 경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버드에 대해서 한인 회장을 지내다가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2007년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비영리 교육 봉사 단체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창립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 인생이 좀 빨라요. 여기 아마 26인가? 그때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이에요?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영입되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정치활동이 왜 됐냐면요,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아까 얘기했던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활동 있잖아요. 그 활동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직접 의원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하고 나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국회의원 선거에도 3차례 출마했어요. 2016년 새누리당에서, 그 다음에 2018년 바른미래당에서, 2020년 미래통합당 후보로 모두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지만 낙선되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시장 뽑고 이런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오세훈 캠프 뉴 미디어 본부장으로서 2030 마케팅을 주도해요. 이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당시 사상 최초의 30대 최연소 당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설수가 터져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어요. 이 매우 유명한 이 체리 따봉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건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당에서 이게 퇴출당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사실이 아니라 무죄다라고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 성매매 증거인멸 교사라고 돼 있는데 혹시 교사했던 여러분들 아세요? 선생님이요. 그거 말고요. 자, 교사가 뭐냐면요, 남을 꿰거나 부추겨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약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해봐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를 주도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이라는 신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12상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같은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어요. 무조건 넌 탄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파면 선고가 최근에 일어났었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일찌감치 조기 대선 후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부터 나갈 수가 있어요. 이준석은 1985년생이거든요.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생일 지나가지고 딱 40살, 만 40세가 돼가지고 이제 40세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는 점이 큰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평가 내려진 걸 볼게요. 강경 보수와의 거리두기를 둔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며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층 지지를 끌어온 아까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해외 명문파 학력과 젊은 나이부터 쌓아온 정치 경력, 그리고 또 더 지니어스, 소사이어티 게임, SNL 코리아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비춰요. 그러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왔고요. 이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 다른 개성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단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점은요, 반페미니즘, 반기성세대, 반민주당 행보를 이어왔다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특히 젠더 문제를 둘러싸고 발언들이 되게 논란을 많이 받아가지고 2030 여성분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고요. 근데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했지만 본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그 논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점도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당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지지율이 낮습니다. 이번 대선이 1강 1중 1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1약을 받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후보입니다.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권영국 후보 역시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이 상당히 가난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포철고에 진학을 했고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밖에 없다 해가지고 서울대 금속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은 원래 체질이 좀 수능하는 편이었어요. 아 그럼 쟤네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살고 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장면이 그가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뭐였냐면요. 선배들이 경찰한테 구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선배가 뭐라고 했느냐. 피를 흘리면서도 살인마 전두환의 퇴진을 요구한다 이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잠깐만 데모가 나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라고 했던 본인의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노동현장에 다니게 되는데요. 특히 경북 경주시 인근에 위치한 안강공단에서 폭약이 터지는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유족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를 고발하는 유인물을 붙이고 다니세요. 유인물을 붙이고 다녔다는 이유로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셨고요. 그럴 때 해고된 상황에서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풍산해고자협회를 만들어서 복직운동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2번에 걸쳐서 4년 동안 수배와 구속, 고격증을 받으셨는데 끝내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93년에 출소하고 전국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에서 선전 국장으로 일하며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족의 생계가 있잖아요. 여기도 가족이 있는데 그래도 노동운동인 돈을 많이 주진 않으니까 또 살기 위해서 학원 강사 일을 하다가 주위의 권유로 사법공부를 시작해서 3년 만에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36살이라서 꽤 늦은 나이에 합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까 무슨 변호사가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인권 변호사요. 그렇죠. 인권 변호사. 노동 인권 변호사로 삶을 시작하는데요. 2008년부터 6년 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요. 노동위원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용산 참가 철거민 변호인단, 쌍용자동차 정리해본 사건, 민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구기혁 김군 사망상태 시민대책 및 진상조사단장, 김용군 사망사고 특별대는 이 많은 일들에서 거의 모든 노동 시위 현장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자, 그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걸 봤어요. 자기가 이 사건에 변호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소하게 됐으니까 법으로는 내가 정의를 세울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생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꾸려면 정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치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과정이 좀 재밌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요. 당시 경쟁 상대는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였습니다. 이 후보가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용산 참사라는 사건에서 당시 책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김석기를 내가 무조건 떨어뜨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당시 이 참가 유족들을 그 변호했던 권영국이 뛰어들었는데요. 당시 권영국이 무소속으로 15%를 넘는 득표를 기록하는 이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김석기의 당선을 막지는 않았고요. 원래 권영국은 그 경주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김석기를 떨어뜨리겠다 이 한 가지 마음으로만 들어갔다는 점이 좀 상당히 재밌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정의당에 그가 입당하게 됩니다. 그가 2020년 총선에서 또 한 번 경주에 출마했고요. 보수 성향인 지역에서 진보 정당 후보로는 이례적인 두 자릿수 득표를 획득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24년 총선,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총선에서는요, 녹색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요. 근데 3%의 정의당이 미치지 못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의당이 결과를 받아든 후에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공영국이 있을 때 아무도 대표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단독으로 후보에 출마해서 당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원외 진보 정당, 그러니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이 세 가지 정당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해서 사회 대전환 연대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주노동당이에요.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요. 노동절인 5월 1일에 출마를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노동당 로고인데요. 민주노동당 로고가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되어 있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뭐 신호등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보면 정의당의 노란색이고요. 노동당의 빨간색이고요. 녹색당의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당이 모여 있다는 의미를 이 로고에서 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후보의 평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유일한 진보정당의 후보예요. 이번 대선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사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영국이 유감스럽다. 기득권 양당과 경쟁해야 할 진보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동운동가, 변호사, 정치인으로 살면서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웠다는 점. 이 점이 되게 노동자, 여성, 소동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의 목소리, 그러니까 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후보의 단점을 얘기해보자면요.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권영국이라는 사람을 아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TV 토론 때 외에는 들어본 적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인지도가 낮다, 지지율도 낮다라는 점.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권영국 후보를 빼고 그 아까 얘기했던 세 후보만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선거 자체가 좀 특이한 선거라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공약보다는 내란 정식, 정권 교체에 좀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좀 진보의 가치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권영국 후보의 전과에 대해서는요, 뭐 업무방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등으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사셨고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역법 위반, 징역 2년을 받으셨고요. 이 두 정과는요, 노동부조합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추정됐다가 벌어진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죠. 1995년 광복절 특별권 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정과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벌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앞에 이 네 건은요, 쌍용차 정리해고 집행권,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무죄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모욕죄는 경찰이 일방적 해상 방송에 항의하다 목사를 한 사건으로 이때 300만 원을 벌금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 정가, 마지막 정가예요. 법정소동은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때가 통합진보당이 이제 해산된다는 결정을 나왔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이거 부당하다! 라고 소리쳤다가 끌려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소동을 일으켰다 해서 벌금 500만 원을 받으셨고요. 이거 말고 그 외 세월호 참사 등 집회 현장에서 인권 시민 감시단 활동을 하다가 경찰과 충돌한 사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후보의 소명서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네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되게 제가 좀 한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쪽으로 들리진 않았죠? 좀 공정하게 들리셨나요? 이 동아리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시간상 오늘 이 후보들의 인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이분들의 공약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QR코드 3개를 준비했어요. 이 QR코드 3개가 이 공약을 이게 내 후보의 공약을 섞어놓고 네가 한번 맞춰봐라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랑 그 다음에 10대 공약을 좀 되게 쉽게 풀어놓은 이게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발달 장애인들이 이게 공약을 알기 힘드니까 알기 쉽게 정리해놨는데 정말 저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10대 공약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한 유닉 대선 특집 사이트 이 3가지를 QR코드로 끌어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있을 거고요. 이거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